저희가 윈터스쿨이 보통은 여기 이돌 스파르타가 됐든 내지는 러셀이 됐든 뭐가 됐든 윈터스쿨을 다 하잖아요. 저는 아침 9시에 가서 밤 9시나 10시에 이렇게 올 거예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보통은 인강이나 과목별로 스케줄을 짜서 들어가요.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 제가 이제 세 번째 윈터스쿨이에요. 세 번째 윈터스쿨인데 첫 해에는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냐면 각자 공부할 거를 계획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태블릿으로 영상이나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엠베스트를 관리교사를 하고 계셔서 영상을 무료 제공할 수 있었어요. 강의를 사실은. 그래서 예비 중3, 예비 고1, 그러니까 예비 중3 아이들한테는 인강을 조금 과목별로 좀 듣게 해줄 수가 있어서 암기 과목들을 그 시기에는 첫 해에는 운이 좋게 그 아이들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시간표를 짜주고 듣게 해주고 이제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나 그렇게 해줬었는데 그 해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게 다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듣는데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듣고 끝나고 근데 공부는 저의 항상 생각은 여기에 반년을 다닐 수도 있고요. 1년을 다닐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다니는 예전 같으면 6년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다녔을 때 이 아이들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어? 수학 공부는 어떻게 했어? 이거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이 혼자 공부를 하게 될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주도는 계획표를 세워서 그 계획표대로 실천을 하는 게 실행을 하는 게 무조건 자기주도가 아니고요. 자기주도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자기주도 학원이니 자기주도 한다라고 하면 가서 계획표 쓰는 법부터 가르쳐요. 근데 계획표 세우는 법도 아이들은 계획표 세우는 법도 잘 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세우죠. 빡빡하게. 그리고 이제 지쳐서 한 3일하고 끝나죠. 틀어지면.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직도 계획이 있니? 3일마다 물어봐줘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아직도 계획이 있니? 이렇게. 근데 그거는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인데 계획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세우는 거예요.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내 능력치보다 조금 부족하게. 그래야 성취감도 생기고 하지만 그냥 무작정 한 것보다 훨씬 더 많게. 계획 달성하면 그냥 놀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나에게 상을 주는 날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획표를 다 실행을 했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노는 날 그리고 못했으면 그걸 채우는 날 벌로 이렇게 가야지 사실은 아이들이 장기전이 되는데 보통 단기전으로 공부를 끝내고 말죠. 잠깐 하고 지쳐서 그냥 한 달도 못해서 못하겠어 하고 나가 떨어지고 근데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첫 해는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어거지로 나오는 것도 힘들고 뭐 하는 것도 힘들고 왜 아침부터 밤까지 있느냐? 네. 밤부터 왜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야 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다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3시간만 공부해도 다들 전교 나오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우리 학교도 애들 뭐 학원 가서 2시간만 있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학원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쨌든 자기 시간을 관리를 못하니까 1시간, 3시간 정도의 분량을 국영수 문제를 다 줬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도 고등학교 문제를 풀었어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풀어내더라고요. 하는 애들은 풀어내는데 그것 또한 이제 쉽지는 않고 그거는 푸는 데서 끝이 나잖아요. 풀이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건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는 없고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를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등급이 적어도 최하는 3등급부터 출발을 해줘야 되는데 5등급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4, 5등급은 이렇게 중간 범위니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넓으니까 금방 올라갈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은 기본기가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약간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80점대 90점대 중학교 때 내신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도 모의고사는 5등급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은 모의고사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왜냐면 미추홀 외고랑 초음고랑 내신이 똑같이 3등급이면 부모님들은 어느 학교 아이를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미추홀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은 조금이라도 똑똑한 아이를 뽑고자가 1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입시가 보여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로 똑똑한 애를 조금이라도 더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기준이 생기거든요. 근데 수능으로만 갈 수는 없으니까 공부 양 자체가 많지 않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그 사고 습관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는 내신을 따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죠. 내신을 따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신만 잘 따면 되느냐? 아니라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학생부 관리를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어른 선생들을 초빙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는 하지 않아요. 섣불리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설프게 하면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여기를 가세요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첫 번째 선택이에요. 어느 학교를 가느냐는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교 선택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건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이하고 결정을 잘해서 해야 되는 선택이고요. 그래서 일단 윈터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게 제 기본 생각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서 보면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윈터스쿨은 9시까지 원래는 오라고 했었는데 9시까지가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첫 해에는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도시락 제공을 사실은 마음이 제가 되게 안 좋아서 저희 아들이 그때 고2 겨울방학에서 고3 올라가는 그래서 제 마음이 안 좋아서 도시락을 쌓아놓는다는 기분으로 도시락을 10개씩 쌌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2달. 다음 해에 절대 못하겠다.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포기했지만 근데 그게 저도 고생했지만 애들도 힘들었어요. 9시까지 와서 9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1시 반,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이 들어갔는데 1시간을 늦춰서 10시예요. 그래서 지금 10시인데 10시에 와서 1시까지 특강이 들어가는데 1시간 반 수업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50분 수업 그 다음에 뭐 리뷰 이렇게도 있거든요. 특강이 선택 특강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10시에 시작해서 1시까지 보통 기본적으로 3시간 안에 특강이 끝나요.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으로 아이들이 쉬는데 어머님들 방학 동안에 수학 특강을 본 수업 앞에 쭉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저녁에 또 수학 본 수업을 들어가고 이러면 잘 될 것 같으세요? 강의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8시간을 여기서 떠들라고 해도 떠들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8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힘들어 죽어요, 진짜. 왜냐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까. 특히나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중간에 텀을 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숙제하는 과정이다라고는 하지만 집에 가서 놀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숙제는 숙제대로 여기에서 조금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특강에 들어가는 거고요. 숙제 관리하고 테스트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5시까지. 그리고 5시에서 5시 반 간식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정규 수업이 들어가는데 정규 수업이 분명 7시에 시작하는 반이 있을 거예요. 근데 7시에 시작하는 반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이 더 뜨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인강을 듣던가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리뷰를 먼저 넣어주던가 최대한은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한 8시 반에서 9시쯤 끝내주려고는 해요. 그렇게 끝내주려고는 하는데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표가 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힘들 것 같지만 어머님들이 오시면 다 이거 버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잘 버텨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아니고요. 시간 되게 빨리 가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순간 못해요. 그러니까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든지 얘가 이거는 이 정도는 하는 아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그 다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버텨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힘들어 전화 와요. 아이가 이제 집으로 전화 왔다고 전화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시간표가 아니라 특강이 깔리는 거예요. 수학이 진짜 많죠. 어느 학원을 가나 수학이 앞에 서야 돼요. 제가 어머님들 그거 아세요? 영어가 5등급이면 옛날 같으면 상대평가로 따지면 끝인 거? 7, 8등급인 거? 네, 왜냐면 그때 얘기하셨던 거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영어는 듣기평가만 다 맞아도 7등급이에요. 근데 듣기평가에서도 틀리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듣기평가에서 다 맞으면 7등급.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험 문제들 맞으면 뭐 맞으면 그래서 2등급 정도는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꼭 1등급을 맞아라는 아니에요. 대학 입시 전형을 보면 예체능 같은 경우는 점수 간격이 커요. 영어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등급 간 점수가 크고요. 의대, 약대, 의학대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줘요. 영어로. 근데 학교마다 정시로 예를 들자면 총점이 1000점인 데가 있고 800점인 데가 있고 500점인 데가 있어요. 500점은 안 뺐다. 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럼 만약에 1000점으로 따졌으면 1000점은 국영수, 탐구 해서 그렇게 점수를 따졌을 때 퍼센테이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30, 20, 30. 뭐 그러면 80이니까 20, 탐구 20 뭐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이과는 뭐 탐구가 3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가고 싶은 과 따져서 어느 것의 비중이 더 크냐를 갖다 따져야 되는데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기본 점수 베이스가 깔리게 돼요. 영어가 조금 떨어지는 건 국어랑 수학에서 커버할 수 있어요. 국어랑 수학에서 커버할 수 있다는 건 대학을 가려면 국어나 수학이 앞에 서줘야 된다는 거죠. 영어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내신은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영어를. 내신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은 근데 이왕 지금 생각하시는 대학들이 3년 동안 지금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저는 전문대본을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가야죠. 그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최저가 깔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대학은. 최저가 깔릴 수밖에 없다는 건 수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국어랑 수학이랑은 이제 수능도 같이 봐야 되는데 수능은 범위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고 내신은 단원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이 수능은 내신에 안 들어가요. 모의고사는 하고 버리죠. 근데 단원 잘라서 이게 쌓이고 켜켜이 정말 쌓여서 수능이 되는 건데 이거 하고 버리니까 수능이 안 돼요. 아마 중학교 때 계속해서 그런 공부를 했을 거예요. 수학은 숫자 끼워놓고 공부를 했을 거고 영어는 달달달달 외워서 내신 따는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가야 되냐 원리를 좀 알고 가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국어는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연습이에요. 연습. 어떤 연습이냐면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리고 아이들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틀리는 유형이 다 있어요. 틀리는 유형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라.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만약에 체크를 하면 틀리는 문제만 이렇게 줄이 그어져 이렇게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것처럼 국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틀린 문제만 가지고 그 연습만 또 다시 시키는 거예요. 내가 취약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 문제부터 풀어봐. 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키신다 하시더라고요. 요 문제부터 풀어봐. 저 문제부터 풀어봐. 이렇게.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을 좀 시키는 거고 그리고 내신을 봤을 때 영어 수학에 비해서 국어는 점수대가 높아요.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다. 그래서 국어가 90점대가 나와도 영어 수학 한 70점대 나온 거랑 등급이 같기도 해요. 91점인데 막 3등급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내신이.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등급이 몇 등급이냐가 진짜 중요해요. 등급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봐줘야 되고 영어는 예비, 중3, 예비, 고일 다 저거는 좀 잘 못하는 아이들 아마 구조 특강은 제가 웬만하면 처음에 왔을 때는 다들 시키려 할 거예요. 근데 구조는 한 페이지면 사실은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어려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찾는 걸 저희는 매일같이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그거를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하다 보면 본인이 원리가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 청라고 같은 경우는 영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이 단어를 막 이렇게 줘요. 그리고 순서 배열하시고 단어 순서 배열이에요. 단어만 한 10개 뭐 이렇게 주고 고등학교 2학년은 올해 1학기 때 청라고가 22개, 23개 줬더라고요. 단어를. 부분 점수 없이. 한글도 없이. 그럼 22개, 23개 들어가면 단어가 이걸 주어 동사가 어떤 게 주어에 들어가고 어떤 게 동사 자리에 들어가고 이거 자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청라고는 유독 특이한 거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술형 문제를 낸다. 그러면 단어 순서 배열이에요. 요즘에. 그리고 아예 없애는 것도 있죠. 초음고, 그다음에 서인청고 없어요. 서술형이 없어요.
서술형이 없고 그와 걔네들은 대신에 초원고나 뭐 이런 데는 발표 수업을 시켜요. 발표 수업을 시키고 모둠 수업처럼 영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초원고, 그렇지. PPT 같은 경우도 다른 과목들도 만들게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래서 구조를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특강을 왜 이렇게 깔았냐면 6회 특강이기는 한데 제가 청라고, 초원고, 가림고, 해원고가 필수라고 했어요.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예요. 신형고도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그런데 신형고는 달리 들어가요. 서인청고도 다르게 들어가요. 왜냐면 신형고는 올해 3월 그러니까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고3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부교재가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부교재가 신형고는. 근데 고3 거였어요. 그게 고3 독해였고 그 다음부터는 고1이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청라고는 21년도, 22년도 세 번의 수험은 그렇고 마지막 시험은 11월 모의고사가 늦게 보니까 20년, 21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해원고도 정해져 있어요. 해원고도 모의고사가 21년, 22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던가 좀 정해져 있고 가림고, 초원고도 정해져 있어요. 가림고, 초원고는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가 20년부터 집어넣은 이유는 3개년이 들어가요. 가림고는 아침 보충학습 시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충학습 시간에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초원고도 마찬가지 3개의 연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3개 연도가 23년 거가 들어갈 거잖아요. 모든 학교들이 2023년 거가 들어갈 건데 초원고, 가림고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년, 21년, 22년 아니 19년, 21년, 22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초원고는 20, 21, 22 그래서 23년 거 빼고 나면 이 3개 연도가 같이 좀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넣은 것 뿐이고요. 서인청고는 첫해 작년에도 2010년 걸 1학기 중간고사에 냈고요. 이게 고2 거. 그 다음에 올해도 2010년 거를 냈어요. 고2 거. 이유는 뭐냐면 2010년 건 변형 문제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부터 좀 나은데 고2 거가 계속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고2 거를 서인청고에서 넣었다는 건 요번에 고2 아이들이 시험 범위를 보니까 수능 특강이나 서인청고가 수능 특강이나 내지는 그렇죠. 수능 특강하고 고3 모의고사 이렇게 섞어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 때 가면 그냥 완전히 수능 공부로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고2 때까지 그런 문제들을 접해보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율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학년을 하나 높여요. 모의고사 연도를 하나를 높이는데 여기는 거의 다 비슷하게 보는데 조금 특이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대인고는 아예 넣지도 않죠. 지금 언급도 안 하죠. 여기 이제 남학생이 없으니까 제가 빼야 되나? 대인고는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작년 1학년은 안 그랬고요. 모의고사와 교과서 두가 모의고사 한 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올해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학교 프린트가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체인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공부를 시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을 듯도 하지만 변형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일단 근데 이 모든 걸 다 어우르는 건 구조와 모의고사예요. 구조와 모의고사. 구조를 알면 웬만한 건 다 보이는데 구조에 집중하면 전체적인 걸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치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이 방학이 되면 피크죠. 사실은. 왜냐면 수학은 상담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학원에서 수학상을 한 번 들었다 그리고 다른 학원 가서 시험을 본다 당연히 안 나와요. 다른 학원에서 수학상을 듣고 와서 왔는데 안 나와요. 왜냐면 한 번으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3번은 들어야 이 아이들이 그쵸 3번은 들어야 모의고사를 조금 풀 수 있을까? 근데 고1 수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1 국어도 중요해요. 공통이 있잖아요. 공통과 선택으로 나뉘는 과목들은 수능에서 똑같은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공통이 80, 공통이 80, 선택이 20, 공통이 70, 선택이 30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점수가 만약에 100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이게 높아가는 건 80이에요. 공통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점수가 위로 가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100분위 말고. 그래서 100분위와 똑같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분위 말고 갑자기 제가 요즘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공통 수학이나 고등학교 1학년 교과는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교 1학년이 최고일 거예요. 점수를 받는데 되게 중요해요. 내신도 중요하고 그게 잘 탄탄하게 잘 다져져 있어야 수능도 잘 볼 수 있어요. 이 국어가. 그리고 선택 특강 그래서 이제 더블 수업으로 가고요. 진도를 뽑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희도 수학 3은 다 듣고 하 듣다가 이제 더블 수업 듣는 아이들 다시 3부터 돌아간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다시 또 이제 1월부터 지금 선행이 하나도 안 된 지 2월부터 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이제 갑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1월부터도 그렇고 처음부터는 다시 또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다시 돌기 시작했고 어쨌든 아이들마다 좀 달라요. 다른데 중3, 고1은 더블 수업이에요. 다 더블 수업. 그래서 수학은 무조건 더블 이제 밑에서 2번 위에서 정규에서 2번 이렇게 그래서 2달 동안 더블 수업이고요. 선택 특강은 수학 3은 중등과정이 마무리된 예비 중2, 3 학생들의 고등수학 워밍업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예비 중2, 중3 아이들 듣는 거고 그 다음 150분씩 20회 그리고 예비 고1 후행 특강이 있어요. 얘는 고등수학을 수학 기초체력 기르기예요. 그래서 16회 선행 특강이 있는데 예비 고1 아이들이에요. 근데 수학 학까지 다 끝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수원 2학년 과정의 수원 개념까지 다 끝내는 거 해서 이렇게 얘네들은 선택이고요. 저거는 의무예요. 근데 수학 3하는 정말 여러 차례 들으면서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요. 예비고2는 선행 특강인데 기하 이걸 듣는 학생들도 있고 안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거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청라지역 영어 내신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에서 가장 난감한 게 어떤 거냐면 초원고는 서술형이 없어요. 서술형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 서술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제 찾기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난이도가 막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낸다기보단 보기가 다 영어죠. 요즘에 보기가 다 영어인데 그 영어를 해석 못해서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주제 찾기만 해도 어려운데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한국말에서도 국어 성적이 올라가면 영어 수학도 조금은 올라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도 조금은 올라가지니까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문장 이해력, 문장과 문맥 사이에 문해력이 좀 있어야 되고 구조를 알아야 서술형을 풀 수 있고요. 문장이 6줄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패러그램에서 문제 하나에서 6줄이 한 문장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쪼개는 연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한 번에 가려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주제 파악하기라고 해서 서머리 통해서 주제 파악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랭크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이 논리성 연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영어 설명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블랭크하고 순서 배열하고 문장 삽입이 기존에는 얘가 4문제, 블랭크가 4문제, 한 문제에서 6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18점, 17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한 3점, 거의 다 3점이에요 얘네는. 그러면 벌써 2개의 등급을 차지하죠. 6문제가. 되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기는 한데 이 아이들을 푸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2문제 나와요. 보통의 아이들은 처음에 모의고사를 잘 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의 언어, 보통 아이들과 언어 수준이 같으면 얘네들을 먼저 제일 많이 틀려요. 얘네들은 잘 못 맞춰요. 근데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만 맞추고 다른 거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독특하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 문제가 최고난이도 문제, 논리성 문제. 국어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문제. 그래서 저희가 그 독해력 책을 하는 거예요. 독해력 책은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무감이나 막 그거를 뭐 테스트처럼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하는 거 자체가 본인한테 도움이 되라고 스며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구조 테스트도 그거를 뭐 수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10문장씩 하는 게 어떤 때는 외워서 보는 거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하다 보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저렇게 생긴 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문제들에서 영어 내신을 잘 받으려면 이 부분만 그냥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죠. 서인정보 같은 경우는 난이도 조정은 서술형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냐면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몇 개인지 고르시오. 이런 식이 나오고요. 1번 1개, 2번 2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아이들은 쥐약이에요.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법도 구조를 알면 또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거 같은 경우는 주제 찾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영어 해석이 안 돼서 또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보기가. 신형보도 마찬가지 어법 문제들이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하느라고 어법 문제들을 내지만 그거는 저는 구조에서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문법은 구조하고 어법 교재에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수능형의 문제로 내신도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은 이렇게는 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과제를 주는 것 자체가 프린트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시간 되고 가장 좋은 건 정확하게 풀고, 근데 채점을 할 때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제가 여기 하나 빠뜨리고 안 썼는데 맞은 거, 틀린 거, 찍은 거 구분해야 돼요. 맞은 거, 틀린 거, 찍은 거. 그리고 어휘를 찾아보고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요즘 공부 습관이 진짜 잘못된 게 아이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그리고 채점을 할 때 틀린 왜 정답을 거기다 체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으로. 고민을 1도 안 해요. 다시 틀린 게 왜 틀렸지? 라고 생각하는 그 감이 없고 암기 과목 공부하거나 아이들이 다른 타 과목이나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 채점하면 정답을 표시해요. 내가 틀린 문제들. 그리고 다시 이거 왜 틀렸지?가 아니라 다시 보면서 왜 그렇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답 체크를 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휘 체크하고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풀어봤을 때 제가 여기다 빠뜨린 건 어휘를 알고 나니까 맞는 건 세모.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세모.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 어휘를 찍은 문제도 어휘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는 거고 다시 풀고 어법은 사유쓰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저는 리딩 중심으로 해놨는데 어법은 무조건 사유쓰기예요. 사유쓰기. 왜냐면 이게 왜 틀렸지? 왜 맞았지? 이 부분이 없으면 일치불일치 문제도 이게 어디가 틀렸지? 보통의 아이들이 그 습관이 어릴 때부터 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 옆에다가 틀린 건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맞았고 이게 맞은 거고 이런 걸 연습하지 않으니까 잘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 체크한다는 건 과제에서 주는 거예요. 유형에서. 과제에다가 독해를 제가 몇 개씩 줬을 때 거기에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고 수식어 찾는 건 무조건. 그 다음에 써머리는 아이들이 이제 소리 글자만 잘 읽어요. 국어도 마찬가지. 국어가 잘 안 돼요. 뭐 해요? 시간이 모자랐어요? 이 아이들 다 물어보면 뭐냐면 독해를 쭉 하고 나서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답을 문제를 보고 다시 읽어요. 그러니까 소리 글자만 쭉 읽은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하고. 소리 글자만 읽었기 때문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써머리를 할 수 있어요. 써머리. 국어 같은 경우도 문법하고 고전은 공부하면 되잖아요. 공부하면 되는데 비문학은 아니에요. 비문학은 이제 정확하게 잘 읽어내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못 풀고 처음으로 다시 갔다는 건 저희가 신문사설이나 인문학책 같은 거 읽었을 때 어려우니까 읽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다시 읽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패러그램마다나 내지는 이게 서머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학생들 서머리 시키면 진짜 그 이만큼의 패러그램에서 한 줄을 그냥 가지고 갖다 그대로 쓰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10명, 9명.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쓰라 그러면 패러그램에서 정말 주제가 될 만한 거 2-3줄로 요약하면 되는데 6줄, 7줄 쓰는 아이들도 있고 진짜 못해요. 서머리를. 요약정 아니면 서머리를 그렇게 한 줄, 2줄로 이렇게 쓰지 못하면 저는 진짜 요약정이 1번, 2번, 3번, 4번에서 큰 거, 그 소 들어간 밑에 들어간 거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조차도 잘 안 되죠. 구조나 그래서 이 연습이 좀 돼주면
난 좋아요. 제가 지금 여기 영어인데 수학을 안 바꿔가지고 그 영어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도 영어예요. 개념, 이거 수학이다, 수학. 그 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서 수학은 개념 학습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성공시킨 학생은 한 명밖에 없어요, 수학을. 진짜, 딱. 왜냐면, 요번 고1에서는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계속 유지인 거고요. 밑에 아이였던 아이 중에 성공시킨 건 장난. 왜냐면, 기본적으로 개념을 연습하는 건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이 지역에 왔을 때 수학을 공부를 시키는데 문제를 숫자를 바꿔놓은 거 예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유제나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한 문제를 풀어주면 그 숫자를 다시 끼워서 연습하더라고요. 거꾸로 밟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숫자 끼워넣기 연습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성적이 진짜 잘 나와요. 그렇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가 고등학교도 문제가 모의고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학이. 그런 경우 빼고는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 안 들어가는 학교. 근데 모의고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 끼워넣기 연습이 아니라 개념 학습이 되지 않으면 통한 수학적 사고 확장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수학적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수학적 머리가 우리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수학적으로 사고를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수학은 수학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수학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라고만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 점수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랑 국어랑은 다르게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푸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는 과정이지만 2가지, 3가지, 4가지로도 풀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수학은.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나중에 살면서 이 아이들이 문제를 다각도로 보는 시선을 길러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분석했을 때. 그래서 수학은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꼭 해봐야 되는 과목이에요. 점수가 나오고 안 나오거든 개념 정리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응용하는 연습까지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수학이 조금 더 그냥 단순히 시험 문제 잘 본다에서 좀 벗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출판사별 교사용 평가자료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느 학교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만 바꿔서 내는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그리고 킬러 문항을 위한 모의고사 유형 풀이라고 그랬는데 킬러 문항을 모의고사에서 내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랑은 조금 다른데 영어는 교과서는 많이 안 나와요. 사실 교과서는 많이 안 나오고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나오거든요. 교과서는 한 20%?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좀 쉬우니까 그래도 범위가 많으니까는 해도 좀 쉬우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반복을 많이 시켜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은 이제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데 보시면 보통 이제 수학 시스템은 가르치고 코칭하는 건데 개념을 다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학기 중에는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서술형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5단계 풀이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제가 그걸 어디서 가져왔었냐면 한 10년 전쯤에 파인만에서 가지고 왔었어요. 피카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그 노트를 가지고 그 대표님 이거 써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보니까 좋길래 저는 똑같이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걸 계속. 근데 오히려 거긴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작은 학원에서는 이게 손이 갈 수 있는데 풀어보니 선생님들도 오히려 대학생이 잘 풀지 선생님도 못 푸는 사람들은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노트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습득한 개념을 다지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숙제 관리라던가 이제 문제풀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선생님이 좀 코칭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코칭 타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개념 노트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보이시지 않죠? 거기 잘
이제 개념 노트를 이창수의 최대 뭐 1서 8월 12일 날 쓴 건가 봐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 이제 쓴 거 백지 노트처럼 백지 노트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건데 이제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가 이거만 적어놓구나. 개념 확인을 5분 복습 노트를 작성해서 개념 노트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과제인 거예요. 기억 내용 왼쪽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억하지 않고 이거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 백지 노트를 하면 되게 좋아요. 그냥 내가 기억하는 대로 정리를 해보게 하면 되게 좋은데 아이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남학생들, 여학생들 중에서도 색깔펜 못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여학생들은 색깔펜을 쓰면 색깔펜에 치중하느라고 이제 모양 때문에 다 이제 공부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제가 어휘 체크 아까 전에 영어에서 했을 때 저는 형광펜으로 긋기를 바라거든요. 눈에 자꾸만 띄어야 각인이 되거든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색깔에 치중해서 이게 이쁘게 필기가 안 되면 접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쁜 거 말고 기억에 남는 거. 그 다음에 책을 보지 않고 이제 검정펜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책을 보고 다시 우측에다가 쓰는 거예요. 파란색 펜으로.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그죠? 요약한 부분은 빨간 펜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윈터스쿨 때 시킬 거예요. 스텝 1. 개념 노트 시킬 거예요. 과제를. 그리고 이제 과제 해결하고 네, 이 부분인 거예요. 과제 해결하고 수행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코칭 선생님한테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과제 학원에서 모두 완료하고 하원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숙제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특강도 그렇고. 근데 그 많은 숙제가 해결 소화가 되지 않으면 꼭 쌓이기 시작하면 아마 공부를 그만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스포자가 나와요.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과제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가 너무 쌓이면 아이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피하거든요. 아이잖아요. 어른들은 피하지 않고 부딪힐 힘이 있지만 아이들은 피해버려요. 그래서 피하지 말라고. 여기서 그냥 해결하고 수학을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만나요. 그렇게 해서 윈터는 이렇게 2달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가요. 시간도 빨리 가고 아이들도.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 안 넣은 게 국어도 6회, 영어도 6회잖아요. 영어 특강은 1월 말부터 갈 거예요. 왜냐면 항상 1월이 바빴거든요. 1월이 바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넣으니까 아이들이 이 3과목이 막 한 주 안에 특강의 시간표가 짜여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바쁘고 순간보고 막 이랬는데 수학 시간표 넣는 것들이 막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어랑 영어랑 좀 나눠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가 해보니까 앞에서 하고 조금 쉬잖아요. 모의고사를 지금 먼저 푼다라고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안 나. 요번에 여름방학 때 일부러 청라고나 이제 순서별 연습을 좀 시켰어요. 서술형 때문에. 미리 시켰는데 독해를 했던 독해인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그래서 그렇게 넣고 그리고 6회 6회니까 그러면 수학도 조금 여유롭게